뉴욕 증시는 주택가격 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예상외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소폭 떨어졌습니다. 다우는 0.5% 하락한 9,742로 끝났습니다. 제조업 체감 경기가 7달째 개선되면서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기업 경기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이달 업황 지수는 90으로 지난 2006년 3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자동차가 올 들어 중국 시장 점유율을 급속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올 들어 8월까지 중국 시장에서 35만 1,500여 대를 판매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6%포인트나 시장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를 할 경우 보험사와 판매사에 과징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약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하락폭 자체는 크지 않았는데 다우가 0.5% 밀린 9,742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급등 마감한 데 따른 부담도 있었고 달러가 강세로 전환한 데 따른 유가 하락도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지만 무엇보다 부진한 소비 지표가 괜찮았던 주택 지표의 호재를 상쇄시키는 모습 속에 다우가 하락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소비 심리가 악화돼서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일단은 오늘 주요 지표의 발표 두 개가 있었습니다.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와 소비자 기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초반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세로 결국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는 0.48% 하락한 9,742포인트대 장 마감을 하면서 오늘 장중 저점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의 그러한 지표 호재와 악재에 따라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장은 5일 이평선을 지지해주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장이 약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감 또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장중 9,800선을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간으로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에 발표가 있었던 소비자 기대 지수가 나쁘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약세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지수가 만약 하락을 한다고 했을 경우 20일 이평선이 있는 부분까지는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분기에서 시점에서의 시세 분출했었던 부근이었던 지금 9,650선 내 부근에서는 지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지표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경우 다시금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 또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인데요. 다우지수 예. 장 초반 소비자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30분 동안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9,834포인트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미국 시간으로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1시에 있었던 소비자 기대신뢰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시장은 약세로 전환되면서 장중 저점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상승 예상을 뒤엎고 전월 대비 하락으로 나타난 9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크게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 초반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또 주택 지표가 좀 개선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아무래도 이제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장 초반 강세 움직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소비자 기대 신뢰 지수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9,800선을 강하게 안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주택가격 지수가 1.6%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0.5%였는데 결과치가 0.16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지금 주택가격 지수가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가 주택 차압은 증가하고 있고 대출금리는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세금 지원 영향 등으로 인해서 주택가격 지수는 큰 폭으로 상회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3% 하락했었고 17개월 만에 지금 가장 작은 하락폭을 기대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시간으로 10시에 발표가 있었던 소비자 기대신뢰 지수는 시장의 기대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시장의 약세로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9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53.1로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것들로 인한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세 움직임
움직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실업률 또한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여론조사 결과 지금 실업률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감,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실업률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나타나면서 시장은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주요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보니까 금융주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주택 지표 개선 때문인지 건설주도 조금 올랐던 것 같아요. 업종별 등락 한번 체크를 해보죠. 예, 지금 이제 주택 지수가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업종들 그리고 이제 건설 업종들은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추세를 장초반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비자 기대 신뢰 지수가 약하게 나타나면서 상승폭을 많이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와 반면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상승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M&A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용카드 사업을 바클레이즈에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3%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CIT그룹 같은 경우에도 M&A 이슈로 인해서 31% 폭등을 하는 등 시장에서는 M&A 호재가 계속적으로 업종별로 나타나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CEO의 선임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무디스 그리고 매크로힐 같은 경우는 신용평가 회사인데 지금 법정에서 신용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계속적인 급락세를 보여주었었지만 오늘 지금 열리고 있는 청문회에서 이러한 무디스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불식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1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레나가 1%, KB홈이 2%대 상승을 하면서 업종별로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업종들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지만 지금 다른 내수 관련 업종들은 이러한 소비자 기대 신뢰 지수의 악화로 인해서 시장에서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재미있는 몇몇 발언들이 눈길을 끌어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윌버로스 기업 사냥꾼, 억만장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2차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미국 실업률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실업률이 회복되지 않는 국면에서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이제 월버로스 같은 경우는 미국 2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중고차 지원 세제와 같은 이러한 효과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미국 경기는 다시금 또 하강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지금 닥터 둠이라고 하는 루비니 교수의 더블딥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시금 또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부각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호황제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변동성 장세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여론은 지금 과도하게 상승을 했다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이런 악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월버로스 같은 경우에도 말을 했던 것들은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핫 이슈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업률이 실질적으로는 12.8%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미국은 지금 미국 경제가 소비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은 결국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우려감을 내놨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시금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실업 또 관련된 소비가 살아나야 미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2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빠른 긴축 정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이었죠? 예, 지금 이제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는 이제 필요하면 빠른 속도로 긴축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출구 전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시장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조금은 많은 편입니다. 지금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출구 전략을 실행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는 필요하면 빠른 속도로 출구 전략을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이미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로 보았을 때는 미국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이런 징후들이 나타났을 때라는 언급을 내놨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빠른 긴축 정책이 조만간 나온다기보다는 경제 회복 국면이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가 하락 장세로 움직여졌을 때 이러한 긴축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앞서서 두 가지 지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택 지표는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못 줬고 오히려 악화된 소비 심리 지표가 시장을 끌어내렸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어쨌거나 밤사이에는 엇갈린 지표가 조금 투자 심리를 흔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일정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 오늘 밤 뉴욕에서는 어떤 일정들이 나오나요?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미국 경제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 이전에 ADP 민간 고용 통계 지표인 이제
이제 9월 취업자 변동 지표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에 NBA 주택임자 신청 지수로 인해서 지금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떻게 나타난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 주요 지표의 발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ADP 취업자 변동 지수는 조금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실업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GDP 2분기 GDP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시카고 구매자 협회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국제유가 움직임만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배럴당 66달러 선인 것 같은데 달러 때문인지 소폭 떨어졌어요. 예, 지금 이제 달러 강세 기준으로서 유가는 66.71달러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 소폭 하락한 0.2%로 장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유가 또한 미 증시 그리고 지표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혼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65불과 75불의 박스권 장세로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유럽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약세로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민병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최대 이슈라 한다면 역시나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이 될 텐데 이제 어제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에 건설이 되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됐죠. 최대 일반 그냥 평균 아파트 시세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눈길을 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분양되는 보금자리 주택은 오늘 서울의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구 우면지구 그리고 하남시 미사지구와 고양시 원흥지구 등 총 4개 지구에서 시범지구에서 공급이 되는데요. 이 중 가장 노른자리로 꼽히는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의 분양가격은 3.3제곱미터, 즉 1제곱센티미터당 1,150만 원 수준에 결정됐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서울 강남권의 일반 아파트 시세와 비교할 때 반값 아파트라고 불릴 만한 정도라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또 다른 시범지구의 분양가격도 인근 아파트 시세에 비하면 많이 저렴한 편인데요. 하남 미사지구는 3.3제곱미터당 930만 원, 그리고 고양 원흥지구는 3.3제곱미터당 800만 원의 분양가격이 책정됐습니다. 네, 강남 세곡, 서초 우면 어쨌거나 강남권 아파트일 텐데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살짝 넘긴 정도, 정말 저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공급되는 물량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이번에 분양되는 물량은 사전 예약 물량인데요. 총 14,295가구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41%인 5,915가구는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일반 분양 물량이고요. 나머지 아파트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나 신혼부부 혹은 다자녀를 둔 가구에게 우선 혹은 특별 청약권이 주어지는 특별 공급 아파트입니다. 주택 규모별로 보면 이번 분양 물량의 절반을 넘는 7,543가구가 전용 면적 84제곱센티미터, 즉 전용 면적 25.7평형 아파트인데요. 이것을 일반 분양 면적으로 환산한다면 약 35평형짜리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면적에 이번 평당 아파트 분양가를 곱하게 된다면요. 서초 우면지구와 강남 세곡지구의 35평형짜리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4억 원이 됩니다. 또 고양 원흥지구의 35평형짜리 아파트는 2억 9,310만 원이 되고요. 하남 미사지구의 35평형짜리 아파트는
3억 4,330만 원의 분양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분양 물량은 전용 면적 51제곱센티미터와 59제곱센티미터 그리고 74제곱센티미터짜리 아파트인데요. 이것을 일반 분양 면적으로 환산한다면 약 21평형과 25평형 그리고 31평형 아파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 20평형대 아파트, 즉 전용 면적으로 51제곱센티미터와 59제곱센티미터짜리 아파트는 4개 지구에서 모두 2억 원 안팎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분양가만 본다면 정말로 매력적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네. 그만큼 또 청약 경쟁률이 분명 높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해당만 된다면 어떻게든 잡아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실 것 같은데요. 당첨 확률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뭐 아주 특단의 뾰족한 대책은 없고요. 이번 규칙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공급 규칙에 따르면 가장 우수한 건 우선시되는 것은 거주 지역입니다. 즉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전략이라는 의미인데요. 네. 특히 서울의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 아파트는 이번 분양 물량이 전량 모두 서울과 과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100% 우선 공급됩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아무래도 당첨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고양 원흥지구와 하남 미사지구에선 이번 분양 물량의 30%가량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데요. 이때 지역 거주자라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내 집을 갖지 않았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가장이라면 특별 공급 물량을 노려볼 만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 공급 물량은 이번 분양 물량의 20%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청약 자격은 기혼자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고요. 청약 저축 1순위자여야 합니다. 네, 미혼인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때 청약 저축액은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아직 저축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10월 9일까지 모자라는 금액을 납입하셔도 됩니다. 또 세대 전체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를 초과할 경우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에 청약하시기 어렵게 됩니다. 신혼부부 역시 특별 공급 물량에 청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혼인기간이 3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해 매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셔야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다만 이 같은 요건을 갖추더라도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보다 100에서 120%를 넘어갈 경우에는 역시 특별 분양 물량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자격을 얻지 못하더라도요. 세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라면 역시 특별 공급 물량에 한번 관심을 두실 만한데요. 네. 특별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우선 공급 물량도 함께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세 자녀는 모두 만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당첨 배점이 같은 청약 경쟁자라면 그 중에서도 자녀 수가 많고 청약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우선 당첨 순위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런 자격을 갖추었다면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 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는데요. 반면 우선 공급 물량은 세 자녀 이상을 둔 세대주 중에서도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그리고 신혼부부 세 자녀 이상 둔 분들은 일단 특별 공급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청약 접수는 며칠부터 받습니까? 네, 일단 특별 공급과 우선 공급 물량이 먼저 분양 청약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네. 이들 물량에 대해서는 10월 7일부터 23일 사이에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청약 자격에 따라 이 기간 중 각각 접수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요. 미리 사전에 각각의 날짜를 꼼꼼히 살피셔야 되는데요. 이 날짜는 오늘 서울경제신문을 비롯해서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분양 공고나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에 대한 청약 접수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역시 청약 자격과 청약 순위에 따라 날짜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업계의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구조조정 본격화하면서 이제 대우건설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 인수유양서를 받아봤더니 한 10여 곳 국내외에서 관심을 보였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흥행하지 않았느냐는 평가인데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어제 대우건설에 대한 입찰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들로부터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에서 10여 곳의 기업과 투자자들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금호그룹은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과 노무라증권과 협의한 뒤에 오는 10월 말까지 인수의향서 제출자 중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양해각서를 맺게 되고요. 이후 정밀 실사를 거친 뒤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인수 의사를 밝힌 10여 곳의 기업 투자자들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가 됐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일단 해당 투자자 등과 비밀 유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계 기업 중에서는 미국계의 대형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인 벡텔과 파슨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기관인 SNC 인터내셔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또한 외국계 사모펀드 중에서도 미국계인 블랙스톤과 콜버그 크라비스 로버트, 그리고 유럽계 펀드인 퍼미라 등이 대우건설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입찰 경쟁에 뛰어들지 않겠느냐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네, 일단은 대우건설 인수전에 굵직굵직한 국내 대기업들의 불참이 지금 알려지면서 결국 대우건설이 외국계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분석들도 조금 있는데, 글쎄요, 인수의향서 접수 결과에 대한 업계 평가랄까요? 반응은 어떤지요? 네, 일단 대우건설을 제값받고 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좀 그 흥행 분위기를 몰아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성공하지 않았냐는 게 1차적인 분석입니다. 최근 외환은행이 하이닉스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해서 인수의향서를 접수했지만 효성만이 단독 입찰을 해서 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그만큼 국내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 대형 물건은 넘쳐나고 있지만 유망 물건의 새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비하면 이번에 무려 10여 곳이나 인수의향서를 제출받은 대우건설은 일단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는 반응이고요. 원래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투자자들의 명단은 물론이고 그 숫자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산업은행이 5개에서 6개 투자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뒤늦게 금호그룹 측은 노무라 증권까지 합하면 모두 10여 개에 달한다 고 밝히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마침 현대종합상사 매각 작업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 현대중공업이 현대종합상사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민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금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비지표에 발목이 잡혔는데요. 다우가 0.5%가량 떨어진 9,742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상은 증가였는데 결국은 마이너스로 나왔던 9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크게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 속에 3개월 연속 오르고 예상치를 3배 이상 크게 상회한 주택지표 호재는 조금 잠잠한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